오늘 시작할 것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산업용 카메라에서 오토포커스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바슬러 코리아에 대해서 잠깐, 바슬러 코리아뿐만 아니라 바슬러 전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슬러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산업용 카메라 매뉴팩처러로 상당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몇 년 전서부터 산업용 카메라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희 고객분들이 필요한 니즈, 그러니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화하고 그런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고객들이 원하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바슬러가 이미 저기 카메라 쪽에서는 역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커스텀 카메라 솔루션도 저희가 제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추가로 인베디드 비전 시스템, 그래서 카메라뿐만 아니라 인베디드 시스템까지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오는 이미지의 분석 기술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저희 쪽 프레임 그래버 사업부가 따로 있고요. 그래서 프레임 그래버를 이용해서 CPU의 로드를 줄이거나 아니면 좀 더 빠른 속도의 검사나 그다음 검사하고 이미지 프로세스 처리를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 시스템 인테그레이터, 저희 고객분들이 거의 대부분 SI 업체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분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실제로 뭐 OEM 방식의 카메라들도 상당히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프레젠테이션 웨비나를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오늘 웨비나는 이런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산업용 카메라와 렌즈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산업용 카메라에서 쓰이는 AF 솔루션에 대해서 좀 훑어볼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얘기할 여러 가지 AF 솔루션 중에서 대표적인 패시브 방식의 AF 솔루션, 특히 컨트라스트 디텍션 AF 솔루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방식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사례를 들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바슬러가 제공할 수 있는 부분, 제공할 수 있는 오토포커스 솔루션에 대한 라이브 데모가 진행될 건데 여건상 저희가 라이브 데모를 진짜 진행하지 못하고요. 사전에 녹화된 영상을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Q&A를 끝으로 오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할 겁니다. 약 40분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용 카메라와 렌즈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도록 해보죠. 실제로 검사를 위해서 쓰이는 산업용 카메라와 렌즈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검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가장 선명한 이미지를 얻는 겁니다. 이런 선명한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카메라와 렌즈죠. 산업용 카메라와 렌즈가 적합하게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검사할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를 가진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산업용 카메라와 렌즈에서 고려해야 될 게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자, 카메라 같은 경우는 좀 단순합니다. 카메라는 저희 입장에서 뭐죠? 센서가 어떤 센서를 가지고 있는지, 센서의 크기는 얼마나인지, 그 다음에 센서를 구성하고 있는 픽셀의 크기는 또 얼마나 큰지, 또 뭐 프레임 레이터, 카메라의 프레임 레이트를 결정하는 인터페이스는 뭐가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거고요. 렌즈는 그거보다는 좀 더 복합적이죠. 그래서 내가 보고자 하는 샘플 또는 내가 검사하고자 하는 물체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크게 볼 건지 또 얼마나 많이 볼 건지를 고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보고자 하는 영역의 크기에 따라서 또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시스템, 검사 시스템의 크기에 따라서 물체와 렌즈 사이의 거리도 결정돼요. 그리고 내가 보고자 하는 영역과 그러니까 내가 유지하고자 하는 물체와 렌즈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선명하게 보이는 구간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이 선명하게 보이는 구간을 저희가 뎁스 오브 필드라고 하죠. 이 뎁스 오브 필드가 바로 오토포커스를 결정짓는 요소가 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뎁스 오브 필드가 상당히 충분히 길다. 그러니까
선명하게 보이는 구간이 길다라고 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특정 어플리케이션에서 선명하게 보이는 구간이 충분히 길지 않아서 한 번에 선명하게 볼 수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 때 이제 AF가 필요하게 되죠. 실제 그래서 AF가 필요한 일반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제가 DOF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두 가지의 이미지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조리개가 좀 열린 이미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특정 부분은 선명하게 보이는데 저 맨 위쪽에 요 마운트처럼 보이는 요 부분이 흐릿하게 보이네요. 그다음에 저 맨 아래쪽에 요 핀 부분도 흐릿하게 보이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검사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 소켓 부분에 요 핀과 요 마운트 부분을 다 검사해야 된다라고 하면 실제 왼쪽의 이미지로는 검사가 좀 힘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럴 경우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조리개를 조이는 겁니다. 조리개를 F4에서 F8로 조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안쪽에 있는 핀과 그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마운트까지 선명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제 보시면 노출 시간이 차이가 나게 됐죠. 노출 시간이 기존에 비해서 어떻게 됐죠? 4배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출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제일 큰 문제점은 뭐냐면 검사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검사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부분이 제일 큰 문제고요. 두 번째, 검사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죠? 조명의 밝기를 늘려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오토포커스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특정 부분이 아웃 오브 포커스가 되는 경우, 디포커스가 되는 경우죠. 자, 보시죠. 물체의 단차가 높이 단차가 클 때, 자, 이 부분과 그다음에 위쪽, 아래쪽에 어떤 패턴을 같이 검사하고자 할 때 위쪽에 있는 이런 그 부품들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아래쪽에 이렇게 디포커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반대로 아래쪽에 있는 패턴을 보게 되면 보고 싶은데 이럴 때는 이제 위쪽이 디포커스가 일어나게 되죠. 이런 식으로 특정 부분에 대해서 모든 영역을 검출을 해야 되는데 특정 부분에 대해서 검출할 때 디포커스가 일어나게 될 때도 쉽게 빨리 포커스를 해서 두 장의 이미지를 획득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도 오토포커스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오토포커스가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산업 어플리케이션에서 실제로 오토포커스가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종류의 오토포커스가 쓰이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이 두 가지 방식인데요. 첫 번째가 액티브 오토포커스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거리 기반의 오토포커스 방식입니다. 두 번째가 패시브 방식의 오토포커스입니다. 얘는 이미지 기반의 오토포커스입니다. 이 두 방식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액티브 방식의 오토포커스는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레이저 또는 뭐 다른 방식의 거리 측정을 이용해서 렌즈와 물체 사이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계속 모터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은 레이저와 또는 거리 측정, 특별한 거리 측정 방식으로 판단된 결정된 거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가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초점을 유지하면서 실시간으로 깨끗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패시브 방식의 오토포커스는 렌즈의 초점을 지속적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특정 영역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초점, 그러니까 그 특정 영역에서 나오는 초점, 다양한 이미지를 받아들여서 그 중에 가장 잘 나온 이미지를 선정해서 실시간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실제로 액티브 방식의 오토포커스는 진정한 의미의 실시간이고 패시브 방식의 오토포커스는 이미지를 미리 많이 받아서 특정 영역의 높이 영역의 이미지를 미리 받아서 그 중에 제일 잘 나온 이미지를 출력해서 보여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방식의 대표적인 이 두 방식을 이용한 대표적인 오토포커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볼 텐데요. 자, 패시브 방식에서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PDAF, 페이지 디텍션 오토포커스라고 하고요. 그다음 CDAF, 이거는 콘트라스트 디텍션 오토포커스라고 합니다.
페이즈 디텍션은 이제 위상 차이를 이용한 거고요. 그다음에 콘트라스트 디텍션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콘트라스트, 밝기 차이를 이용한 겁니다. 액티브 방식도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얘기 드렸듯이 레이저를 이용한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인터페로메트리 간섭을 이용한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그러니까 총 4개의 대표적인 방식을 봤을 때 패시브 방식과 액티브 방식이 서로 약간 이제 그 상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액티브 방식이 정확도나 속도에서 훨씬 더 유리하고요. 하지만 액티브 방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어떻죠? 복잡성, 그다음에 비용, 그다음에 범용성에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패시브 방식은 정확도는 좀 떨어지고요. 정확도가 떨어지고 또 속도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미지를 여러 장 촬영해서 그중에 한 장을 뽑아내는 형태로 방식으로 그런 원리로 작동을 하다 보니까 정확도뿐만 아니라 속도가 약간 떨어지고요. 그렇지만 범용성이나 어떤 복잡성이 훨씬 더 좋고 그다음에 가격도 저렴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액티브 방식의 AF 솔루션의 장점은 워킹 디스턴스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대략적인 워킹 디스턴스 잘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쉽게 이 방식을 이용해서 워킹 디스턴스를 측정하고 그다음에 그걸 유지해서 오토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게 되고요. 예측이 힘들 경우, 그러니까 막 바뀌는 경우에도 쉽게 얘가 디텍션을 해가지고 측정을 해서 오토포커스를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듯이 거리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실시간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요. 액티브 방식의 오토포커스는 특히 뭐 고배율 광학계에서는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고 또 어플리케이션의 반도체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이죠. 그래서 개발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CPU 로드가 적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얘도 이제 한계점이 있죠. 이런 액티브 방식의 오토포커스를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가격이 싼 것도 몇백만 원이고 비싸면 뭐 천만 원, 몇천만 원을 호가하는 아주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를 세팅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죠.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어떤 과학계에 이 액티브 방식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보통 액티브 방식의 AF를 쓸 경우에는 워킹 디스턴스가 상당히 짧고 그다음에 배율이 좀 높은 경우, 그러니까 현미경 과학계에서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패시브 방식의 AF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이 상당히 단순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가. 그 다음에 여러 어플리케이션에 다양하게 구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얘도 한계점이 있겠죠. 근데 자, 첫 번째,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미지를 그러니까 모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을 이용해서 여러 장의 이미지, 초점을 변형시켜서 여러 장의 이미지를 찍는 구동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받아들여서 실제 제일 포커스가 좋은, 잘 맞는 이미지를 선별하는 그 알고리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알고리즘과 그 다음에 렌즈 구동부, 그러니까 렌즈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구성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액티브 방식에 비해서 포커스 스피드가, 초점을 맺히는 스피드가, 속도가 상당히 비교적 느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PC를 이용하게 될 경우 CPU에 초점 맞는 거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CPU 자체에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시브 방식의 AF, 특히 이제 컨트라스트 디텍션 오토포커스 방식은 범용성이 높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쓰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용을 하는데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 한계점이 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5개의 대표적인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선정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이제 콘트라스트 디텍션을 하다 보니까 이미지를 이용해서 오토포커스를 잡다 보니까 밝기가 부족해서 이미지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보시다시피 오토포커스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높은 이제 노이즈가 높을 경우, 뭐 개인을 많이 쓰거나 아니면 뭐 노출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노이즈가 많이 생겼을 경우 그 노이즈에 의한 영향으로 똑같이 오토포커스가 잘못 작동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이미지 자체가 너무 플랫해가지고 콘트라스트가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도 오토포커스가 잘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많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도 기본적으로 핸드폰 카메라 같은 경우에 핸드폰 카메라를 켜시고 어두운 데 가셔가지고 초점을 맞추려고 하면 징징거리면서 잘 안 맞습니다. 또는 핸드폰 카메라를 가지고서 뭐 A4 용지나 흰 벽에다가 오토포커를 잡으려고 이렇게 초점을 맞추려고 하시더라도 잘 안 맞는 거 많이 경험을 해보셨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저희가 이미 실시간 실생활에서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 외에 이제 네 번째, 검출하고자 하는 타겟의 높이 차이가 너무 커서 한 번에 포커싱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술적으로 이제 렌즈와 이미지 분석 결과 사이에 동기화가 싱크가 잘 안 맞아가지고 AF가 정상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이 네 다섯 가지의 문제점 때문에 실제 고객분들이 그래 그냥 이게 가격이 싸고 훨씬 구성이 쉬우니까 이걸 가지고서 오토포커스를 해볼까 하다가도 포기하시는 경우가 꽤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콘트라스트 디텍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리면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콘트라스트 디텍션 오토포커스는 매력적이죠. 가격도 싸고 설치도 쉽고 여러 군데 다 쓸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자, 그래서 컨트라스트 디텍션 오토포커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그 구성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렌즈 컨트롤과 그 다음에 AF 알고리즘을 다 PC에서 컨트롤하는 경우. 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죠. PC에서 모든 걸 컨트롤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렌즈 컨트롤러도 PC에 연결돼 있고 카메라 자체도 PC에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렌즈 컨트롤러도 이제 렌즈와 같이 연결이 돼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컨트롤러가 리퀴드 렌즈, 여기는 리퀴드 렌즈로 저희가 설명을 했는데요. 뭐 모터라이징 렌즈나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이런 구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하드웨어가 좀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렌즈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렌즈도 컨트롤러에 연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카메라는 또 PC에 또 연결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배선들이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좀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렌즈 컨트롤을 위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이 따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AF 알고리즘도 따로 개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카메라와 그러니까 렌즈와 그 다음에 이미지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상의 싱크도 다시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다른 API를 이용해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복잡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또 이제 PC를 이용하다 보니까 CPU 로드도 부담이 있겠죠.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CPU의 성능에 따라서 AF 속도가 결정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자 이번에는 렌즈 컨트롤은 카메라에서 하고 AF 알고리즘은 PC에서 한다라고 했을 경우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렌즈 컨트롤러가 카메라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기존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구성이 간단해졌습니다. 컨트롤러가 카메라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적으로는 상당히 쉽게 할 수 있는데 AF 알고리즘이 이제 PC에서 구동이 되다 보니까 어찌 됐든 AF 알고리즘은 개발을 하시든지 아니면 별도의 라이브러리 쓰시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컨트롤러와 이미지 AF 알고리즘 사이에 이게 두 개가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그 싱크 동기화하는 작업은 또 따로 필요하게 됩니다. AF 알고리즘 자체가 PC에서 동작하다 보니까 CPU 로드도 아직 부담이고요. 그에 따라 AF 속도도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첫 번째 경우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번에는 PC가 아니라 렌즈 컨트롤과 AF 알고리즘을 별도의 프레임 그래버를 사용해서 구동시킬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프레임 그래버가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두 번째 경우와 비교했을 때 복잡도가 좀 더 높아지죠. 추가적인 프레임 그래버가 부착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 프레임 그래버에서 렌즈 컨트롤러와 카메라를 별도로 다시 연결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구성이 복잡합니다. 대신 프레임 그래버 하나에서 렌즈 컨트롤과 카메라의 AF 알고리즘을 같이 다 구동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API가 필요 없이 프레임 그래버 API를 통해서 모든 구성이 다 완료가 되게 됩니다. 프레임 그래버 별도로 부착한 프레임 그래버를 쓰기 때문에 GPU에 로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AF 속도도 상당히 빨라집니다. 자, 마지막을 한번 보시죠. 마지막은 자, 렌즈 컨트롤과 AF 알고리즘을 카메라에서 다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AF 알고리즘이 카메라에 내장되어 있고 렌즈 컨트롤러도 카메라를 통해서 구동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카메라와 PC 간에는 데이터, 이미지를 주고받는, 이미지를 받는 데이터 인터페이스 케이블만 있으면 되고요. 별도의 다른 구성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구성이 쉬워지고 그 다음에 AF 알고리즘과 컨트롤러의 동기화도 필요가 없게 되죠. 그냥 카메라 하나만으로 다 해결이 되니까 카메라에 연결하고 카메라에 있는 카메라와 렌즈 구동부를 연결만 해주면 AF가 그대로 되는 방식입니다. 카메라에서 모든 작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CPU 로드가 따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AF 속도도 상당히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방식이 저희가 저희 바슬러에서 이번에 새롭게 소개시켜 드릴 방식입니다. 자, 이 방식을 쓰게 되면 자, 어떤 것들이 개선이 되는지 보도록 하죠. 이게 아까 전에 그 패시브 AF 방식에서 문제점으로, 한계점으로 얘기했던 겁니다. AF 알고리즘과 렌즈 컨트롤에 대한 동기화, 포커싱 속도, CPU 부하에 대한 한계점을 얘기 드렸는데요. 자, 저희가 제안 드리는 솔루션을 쓰시게 되면 자, 보시다시피 모든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가 있게 됩니다. AF 알고리즘과 렌즈 컨트롤러의 동기화 문제도 카메라에서 모든 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동기화 노력이 필요가 없게 되고요. 포커싱 속도도 저희가 좀 이따 소개해드릴 리퀴드 렌즈를 사용하시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포커싱을 마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CPU 부하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오타가 났네요. CPU 부하가 없습니다. CPI가 아니라 알고리즘이 이제 카메라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CPU 부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카메라에서 작동하는 AF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로 저희가 제공하는 구동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구동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리퀴드 렌즈입니다. 일반적으로 렌즈는 글라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글라스는 아시겠지만 굴곡이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렌즈는 절대 혼자 오토포커스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렌즈를 움직여서 움직이는 모터가 들어가서 그 모터를 이용해서 오토포커스를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글라스는 오토포커스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눈과 차이점이죠. 사람의 눈은 수정체에 붙어있는 근육에 의해서 굴곡이 바뀝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물체나 가까이 있는 물체를 순간적으로 오토포커스에서 잡습니다. 이 리퀴드 렌즈가 바로 사람의 눈과 동일한 원리로 움직이게 됩니다. 렌즈의 앞쪽 또는 뒤쪽에 붙어서 굴곡을 변화시키면서 빛을 모아주기도 하고 퍼뜨려주기도 하면서 원하는 위치에 초점이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리퀴드 렌즈 같은 경우는 크기가 작고 그다음에 속도도 훨씬 빠르고요. 그다음에 신뢰성이 높습니다. 또한 제품 공차도 낮고 여러 가지 이제 굴곡을 이 전류에 의해서 미세한 전류에 의해 가지고 굴곡을 수시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리모트 컨트롤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서 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텔레센틱 렌즈나 현미경화학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구동부가 일반적인 모토라이즈드 렌즈입니다. 이건 많이 보시는 거죠. CCTV에서도 쓰고, 그렇죠.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속도 측정기 이런 데서도 쓰는 그런 거와 동일한 방식이고요. 이런 방식의 오토포커스는 속도가 훨씬 느립니다. 좀 이따가 이제 데모 때 보여드리긴 할 건데요. 속도가 느리지만 다양한 기능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포커스도 되고 줌도 되고 그다음에 조리개 조절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IR 그러니까 적외선 컷 필터도 닫았다 열었다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니즈에 따라서 리퀴드 렌즈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모터라이즈드 렌즈를 쓰셔도 됩니다. 현재 그 바슬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오토포커스 솔루션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지금 보시다시피 모터라이즈드 렌즈 오토포커스입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부동부를 모터라이즈드 렌즈를 이용해서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AF 알고리즘과 렌즈 컨트롤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카메라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리퀴드 렌즈를 이용한 오토포커스고요. 이것도 AF 알고리즘과 렌즈 컨트롤은 카메라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에 따라서 아주 높은 포커스 속도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미지가 너무 커서 데이터가 방대하다라고 했을 때는 외부 프레임 그래버를 이용해서 AF 알고리즘을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비하고 있는 FPGA가 포함된 프레임 그래버를 이용해서 AF 처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런 방식의 오토포커스들이 어떻게 실생활에서 쓰일 수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일반적인 상황인데요. 워킹 디스턴스가 긴 경우입니다. 보통 뭐 로보담에다가 쓸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소포 검사 아니면 물류 쪽, 소포가 물류죠. 물류 쪽에서 검사를 하실 때 이럴 때 이제 오토포커스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제가 얘기 드렸던 AF, 그러니까 리퀴드 렌즈를 렌즈의 앞쪽에 놓고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한 워킹 디스턴스 범위 안에서 적당한 간격을 가지고서 오토포커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이제 워킹 디스턴스가 짧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좀 약간 고배율일 때, 고배율일 경우에는 반대로 리퀴드 렌즈를 렌즈의 뒤쪽에 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어떻게 되죠? 특정 범위에서 똑같이 그런데 워킹 디스턴스를 훨씬 작게 가져가고 특정 범위에서 초점 오토포커스가 가능할 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따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텔레센틱 렌즈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리퀴드 렌즈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텔레센틱 렌즈를 쓰시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배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율을 유지하기 위해서인데 일반적으로 배율을 유지하면서 텔레센틱 렌즈의 오토포커스를 잡는 방법은 기존에 딱 하나였습니다. 텔레센틱 렌즈 자체를 움직이는 것. 그런데 광학적 구성을 이용해서 텔레센틱 렌즈 뒤쪽에다가 오토포커스 렌즈 또는 텔레센틱 렌즈 안에다가 리퀴드 렌즈를 쓰시게 되면 배율 변화 없이 오토포커스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똑같이 현미경화학에서도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으로 배율 변화 없이 쓰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터라이즈드 렌즈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쓰셨던 거와 동일하게 줌 기능이 필요하거나 원격으로 포커스를 맞추실 때 모터라이즈드 렌즈를 많이 쓰시는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저희 솔루션 같은 경우는 카메라 자체에서 AF 알고리즘, 그다음에 오토포커스 컨트롤이 같이 되다 보니까 별도의 세팅 없이 상당히 이제 리모트 컨트롤을 통해 가지고 오토포커스, 줌 또는 뭐 IR 컷 필터, 유무 같은 거를 쉽게 구동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제공하는 오토포커스 솔루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라이브 데모 아닙니다. 녹화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콘트라스트 방식의 오토포커스가 5가지의 문제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밝기 부족, 그 다음에 높은 노이즈,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미지가 너무 플랫해서 콘트라스트가 잘 안 나온다. 그 다음에 검출하고자 하는 타겟의 높이 차이가 너무 커서 오토포커스를 하기가 힘들다. 5번째가 렌즈와 이미지 알고리즘 사이의 동기화가 어렵다. 이게 있는데 그 5가지의 문제점이 저희가 제공하는 솔루션에서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저희가 제공하는 파일온 뷰어라는 기본 제공 뷰어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AF 기능을 가진 카메라가 연결이 되면 지금 자동으로 보시다시피 오토포커스 카테고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오토포커스 카테고리가 렌즈에 따라서, 그러니까 쓰시고자 하는 렌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리퀴드 렌즈를 쓰신다라고 하게 되면 리퀴드 렌즈에 맞는 카테고리가 나오게 되고요. 또는 모터라이즈드 렌즈를 쓰신다라고 하면 모터라이즈드 기능에 맞는 카테고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는 이미지는 영상은 렌즈고 나중에 영상의 후반부에 모터라이즈드 렌즈에 대해서 이미지가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 커넥션이 돼 있고, 자 지금 저희 엔지니어가 포컬 파워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포컬 파워는 뭐죠? 바로 리퀴드 렌즈의 공률입니다. 리퀴드 렌즈의 공률을 이런 식으로 커서를 이용해서 움직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공률이 변화함에 따라서 포커스의 위치가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고자 하는 이미지는 기판, PCB 기판이고요. 이런 식으로 부품이 있고, 그다음에 IC 칩이 부착되어 있는 겁니다. IC 칩과 기판 바닥 사이에는 단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뭐가 또 보이죠? 패턴이 새겨진 웨이퍼가 맨 밑에 있습니다. 이 웨이퍼와 기판 사이의 단차는 꽤 깊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웨이퍼가 선명해질 때도 있고, 기판이 선명해질 때도 있고, 또 어떻게 됐죠? IC 칩이 표면이 선명해질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이제 그 샘플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했고요. 자,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커서를 보시게 되면 포커스 X 포지션과 Y 포지션이 나오는데요. 이 X 포지션과 Y 포지션이 바로 내가 이미지상에서 초점을 잡고자 하는 위치를 나타냅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이미지 영상에서는 저 IC 칩의 표면에 좌표를 보고 있네요. 얼마죠? 2046, 그다음 X 좌표가, 그다음에 Y 좌표가 417입니다. 2046, 417. 그럼 자, 이쪽의 표면에 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선택한 좌표를 넣고요. 자, 오토포커스를 잡게 되면 순식간에 저 표면에 초점이 맞게 됩니다. 쉽죠? 자, 이번에는 이제 다른 걸 해볼까요? 단차가 좀 있는 웨이퍼 표면에 좌표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순식간에 웨이퍼 표면에 가서 초점이 맞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판 표면으로 가볼까요? 자, 저기 있는 동판 좌표를 넣어 주고요. 자, 이번에도 똑같이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오토포커스가 진행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토포커스 자체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모터라이즈 방식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단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토포커스를 잡을 수가 있게 되고요. 이 속도는 사양에 따라서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조금 커서를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포컬 파워를 조절을 해서 자, 어떤 영역에서 어느 위치에서 맞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포커스 서치 포인트 로어 리미트, 그다음 어퍼 리미트가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단차에 따라서 그 포컬 파워의 좌표, 그러니까 값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확인된 값에 따라서 이 영역을 제한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0서부터 2까지로 돼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자, 웨이퍼와 PCB 가장 끝단의 영역으로 저희가 바꿨죠. 그래서 0에서 2가 아니라 이제는 0.4에서 1.8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보다 어떻게 되죠? 오토포커스를 할 수 있는 레인지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얘가 이미지를 적게 취득하겠죠. 그 속도만큼 오토포커스의 속도는 더 빨라지게 됩니다. 또는 여기 보시게 되면 오토포커스 서치 포인트라고 있는데 요걸 이용해서 나는 그렇게까지 섬세하게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요 간격을 늘려주시게 되면 그만큼 또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토포커스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속도로 가는지는 지금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됐죠. 쉽죠. 그러니까 별도의 구동부나 뭐 그런 알고리즘을 짜실 필요 없이 그냥 저희가 기본으로 제공해 드리는 파일온 뷰어를 쓰시게 되면 이런 기능을 그대로 쓰실 수가 있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앞으로 가서 그러면 자,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 자, 두 번째, 노이즈가 높을 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인을 일부러 늘리고 노출 시간을 줄였습니다.
자, 아까 봤을 때 어떻죠? 이미지가 노이즈가 보이네요. 자, 이럴 때도 오토포커스가 잘 잡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군데 포인트를 가지고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너뜨린 다음에 자, 초점을 적용시켜도 빠르게 오토포커스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좌표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전혀 문제 없이 계속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다른 좌표 IC 칩 표면으로 다시 가보도록 오토포커스를 잡도록 해보겠습니다. 순식간에 초점이 변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노이즈가 많은 경우에도 오토포커스를 잡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밝기를 변화시켜 볼까요? 자, 게인을 올렸는데 자, 인위적으로 게인을 줄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두워졌죠, 이미지가? 안 보이시죠? 잘. 자, 이 상황에서 포커스를 무너뜨리고 똑같이 오토포커스를 잡아보겠습니다. 잡혔는지 볼까요? 자, 오토포커스를 작동시켰는데 노출 시간을 늘려봐서 문제없이 이미지가 오토포커스를 잡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오토포커스 솔루션은 밝기가 부족하거나 또는 노이즈가 많다라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 없이 오토포커스가 작동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또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미지를 샘플을 다 치우고 이번에는 자, 딴 걸 보도록 하죠. 자, 이건 뭐냐면 그냥 하얀 명암인데요. 그러니까 명암의 여백을 이용해서 지금 명암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패턴이 없다 보니까 하얀색 패턴 없다 보니까 그냥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오토포커스가 잡히는지 보도록 하죠. 중간 위치, 그러니까 명암의 요 이미지 중간에를 좌표로 잡고요. 얘도 똑같이 오토포커스가 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망가뜨리고 전혀 문제 없이 하얀색 그냥 그 패턴이 거의 없는 명암 같은 경우에도 전혀 무리 없이 오토포커스가 잡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이런 솔루션이 기존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개선이 돼 있고요. 그래서 노이즈가 많거나 또는 밝기가 어둡거나 또는 심지어 콘트라스트가 별로 없는 경우에도 오토포커스가 잘 잡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영상을 보여드리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모터라이즈드 렌즈가 부착된 경우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포커스, 줌, 그 다음에 아이리스를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지금 여기 연결이 돼 있는 상태고요. 아까랑 다릅니다, 구성이.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초점이 항상 중앙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꿀 수가 있고요. 자, 지금은 뭘 하냐? 자, 줌 기능을 이용해서 자, 줌을 해준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토포커스를 또 작동시켜 보죠. 자, 오토포커스가 잡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터라이즈드 방식이다 보니까 아까 리퀴드 렌즈 방식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속도는 좀 느립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 드렸듯이 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기능들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줌 보여드렸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또 단계 아이리스도 선택을 해서 닫았다 열었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아이리스를 제가 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좀 찾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 보시게 되면 이쪽에 아이리스나 그 다음에 아이리스 오픈 요게 있는데 요거에 따라서 오픈도 할 수 있고 클로즈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드렸듯이 얘도 똑같이 포커스 레인지 그러니까 높이 범위를 디파인 하고서 포커스도를 좀 높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제공해드린 솔루션을 이용해서 저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이 왔는데요. 모든 카메라에서 저기 오토포커스 기능이 가능하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바슬러에서 제공하는 모든 카메라에서 오토포커스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유의하셔야 될 거는 지금 현재 설명해드린 오토포커스 기능은 기본 기능이 아닙니다. 커스텀 기능이고요. 그러니까 필요하실 경우 커스텀 요청을 해드리면 저희가 이 기능을 삽입을 하게 됩니다. 카메라에.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저희 바슬러 카메라에 사후에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스탠다드 기능이 아니라 또 커스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 영업 담당자를 통해서 요청을 해주신다 그러면 그 커스텀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퀴드 렌즈를 사용하실 때 AF 확보 가능한 최대 속도 사양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실제로 리퀴드 렌즈 사양으로는 마이크로세컨드 안에 안정화가 가능하고요. 마이크로세컨드 안에. 그다음에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오토포커스 속도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카메라가 얼마나 빨리 이미지를 받아들여서 보내주느냐인데 보통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설정한 AF 레인지 안에서 몇 장의 이미지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AF 속도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프레임짜리 카메라를 쓰신다라고 하게 됐을 때 그 중에 5장을 뽑아서 5장의 이미지를 찍어서 그 중에 한 장을 선명한 이미지를 찾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AF 속도는 20프레임이 되게 됩니다. 예. 그 AF 기능을 가진 카메라의 속도는 20프레임 레이트가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쓰시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 또는 그래서 구성하시는 사양에 따라서 속도는 어떻게든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용 환경은 실제로 그 리퀴드 렌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확하게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영화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영상까지도 사용이 가능한데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이걸 지금 다른 고객 통해서 하고 있어서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긴 한데 실온에서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습도도 그렇고요. 예. 예. 지금 현재 그 Q&A까지 마치고 1시간이 약간 안 되는 시간 동안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다시 한번 오셔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카카오 채널 채널 추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